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아이들을 키우며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안락한 환경에 안주하게 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시련과 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겪어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부모에게 버림받고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다 맛본 결과 견디기 힘든 위기와 시련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 같네요. 가끔은 지금의 삶을 만족하는 것과 별개로 부모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기에 지난날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식들에게 최대한 나눠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말을 꺼내는 것도 고통스러운 과거를 사연으로 보내는 이유 또한 저와 비슷한 처지인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해서죠. 그럼 지금부터 힘들었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식탁에 키가 닿지 않았던 꼬꼬마 시절부터 저는 혼자서 밥을 차려 먹는 것이 당연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 아버지께서는 남아있는 자식인 저를 사랑과 정성으로 아껴주시기보다 자신의 마누라를 잡아먹는 천덕꾸러기로 생각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평소에도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시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술에 절여진 채 생활을 하셨습니다. 술에 찌든 채 집으로 들어올 때면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폭언을 꼭 한마디씩 하셨고요. 사람의 온기 없는 집에서 그 어떤 어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눈칫밥을 먹어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기소침하고 어두침침한 아이로 취급받게 되었어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겉도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스로를 더 자책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지의 말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가 되는 일이 없는 것도 다 저의 책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런 아버지의 무관심은 교복을 입은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칼바람이 불어 발이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날 아버지께서는 집으로 한 여자를 데리고 오시더군요. 5살 난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어머니의 빈자리를 차지할 사람이니 잘 따르라는 말을 덧붙이셨죠. 새어머니가 될 아줌마의 얼굴을 마주할 때도 아줌마의 다리 밑에 꼭 붙어있는 여자아이를 볼 때도 그저 기쁘게만 느껴졌는걸요. 드디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무엇보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제일 기뻤고요. 새어머니께서 집에 온 뒤부터 저희 집에는 웃음꽃이 필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항상 따뜻한 국과 밥을 내어주셨거든요. 항상 냉기만이 감돌던 부엌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죠. 기억 속에 사라져가는 희미한 홍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었는데요. 이런 행복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네요. 막노동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던 아버지께서 그만 추락사로 인해 눈을 감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장례식을 도와줄 가까운 친인척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빠르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것이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죠. 제 곁에는 새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새어머니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 했네요. 예, 어서 짐 챙겨라. 너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간단하게 짐을 챙긴 후 새어머니를 따라 나섰는데요. 새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고아원이었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이미 고아원 원장과 이야기가 되었는지 책가방을 메고 있는 등을 툭 밀치며 빨리 데려가라는 듯이 손을 팔랑이셨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해도 3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던 가족인데 아무 언제 없이 바로 고아원에 보내버리다뇨. 사정이 있어서 잠깐 제가 살 곳이 필요해서 여기 맡기게 된 거 맞죠?
어머니가 저를 고아원에 놓아둘 리가 없잖아요. 웃기고 있네. 내가 무슨 적십자도 아니고. 제정신이니? 남편 잃은 과부 몸으로 남아있는 전 남편 자식까지 키우게? 예, 나는 우리 딸 키우기도 아주 바쁜 몸이야. 걷어둘 친인척도 없으면서 지 친아빠 세상 떠났으면 고아원에서 사는 건 당연하지. 뭘 그렇게 놀라니? 고아원이 어디 괜히 고아원이니? 다 너같이 부모 잃은 애들 모아서 키우려고 세운 게 고아원이지. 난 네 아빠 살아있는 동안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너 알아서 살아. 난 네 살 길 찾기도 바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하셨던 말 기억 안 나세요? 좋은 엄마 돼주시겠다고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아원 밖으로 발걸음하는 새어머니의 치맛자락에 엉켜붙어 오열을 하며 붙잡았습니다. 이미 새어머니의 마음이 떴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겁이 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새어머니를 보내면 영영 혼자가 돼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말이에요. 어머머머,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뜩이나 우리 딸 때문에 또 어떤 놈이랑 결혼을 해야 할지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너까지 이러면 내가 뭐가 되니? 세상 어느 여자가 죽은 전 남편 애까지 데리고 살 생각을 하겠어. 네 사정이 딱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코가 석자다 보니 별 수 없구나. 이제 그만 놓으렴. 새어머니께서는 딱 잘라 잡힌 손을 내빼셨죠. 어쩔 수 없이 고아원 생활을 시작해야 했고요. 워낙 성격 자체가 살갑지 않고 내성적이다 보니 또래들과 어울려야 하는 고아원 생활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떠난 이유를 알고 난 후 더 큰 지옥이 찾아왔네요. 새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남긴 사망보험금을 모두 가로챈 뒤 도망쳤다는 걸 알게 돼 버렸거든요. 자식에게 무신경한 아버지였지만 그런 아버지조차 없이 천의 고아가 되자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새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컸죠. 물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고아원에 맡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사망보험금을 모두 가로챈 것은 그것과 별개의 일이잖아요. 심지어 자식의 몫으로 나온 금액까지 몽땅 챙겨서 달아나다녀. 당장 새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여건이 안 됐기에 더욱 현실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고아원에 남아 처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기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악착같이 이를 악물며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그것만이 암흑 같은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탈출구 같았으니까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성적은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 전교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후원도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모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성인이 된 후 자립을 할 때까지 후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 고아원에 방문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꿈도 못 꿔볼 경험도 하게 해주셨기에 더욱 힘을 내어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교수님의 정성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걸요. 공부를 하며 힘든 순간은 불쑥불쑥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교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공부를 놓지 않았고 그 결과 서울에서 내노라는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답니다. 대학교에 간 후 교수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후로 교수님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교수님의 가족분들과 허물없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죠. 교수님의 집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를 느끼며 염치 없지만 교수님의 가족이 되고 싶다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늘은 이 어처구니없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교수님의 아들이 진지한 만남을 제안한 것이었죠.
만남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덜컥 겁이 났어요. 교수님께서 아들과의 교제를 반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걱정과는 달리 교제의 사실을 알리자 교수님께서는 저희의 사이를 흔쾌히 허락해 주더군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의 사이를 이해해 주신 교수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교를 졸업 후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후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죠. 대학원을 진학해 교수로서의 꿈을 꾸는 남편과 다르게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바로 학원 강사로 취업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출퇴근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며 직접 아침을 차려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급하게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할 때면 시어머니께서는 토스트를 입에 물려주기도 하면서요. 시누이 또한 여동생처럼 대해주셨기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네요. 그러던 중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임신을 한 몸으로 집안일에 일절 신경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가정부를 구해주기까지 하셨어요. 친가족에게조차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받고 나니 참 여러 감정이 스쳐가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아니었다면 평생 동안 가족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솔직히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를 이 정도까지 챙겨주는 시댁 식구들이 드물다는 것을 아니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접 고용한 가정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앞으로 창창할 것 같았던 앞날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네요. 가정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새어머니의 딸이었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새어머니를 빼다 박은 생김새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걸요. 여동생 또한 저를 알아본 눈치였는지 굳은 표정으로 가족들 몰래 만나자는 말을 했죠. 너희 엄마가 내 몫으로 남겨놓은 아버지 보험금까지 다 가지고 도망간 거 모르지? 그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쳐도 이제는 알아들을 만큼 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거라고 믿어. 물론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 아버지 돈까지 훔쳐 달아난 사람의 딸을 가정부로 들여서 얼굴 붉히며 살고 싶지는 않거든. 내 몸 편하자고 가정부를 들인 건데 가정부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싫을 정도로 불편하면 돈을 주면서까지 사람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 안 그래? 물론 여동생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여동생이 얼굴을 보면 자꾸 새어머니가 생각이 나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일하는 여동생을 보면 자꾸만 불편한 마음이 들어 태교에도 안 좋을 것 같았고요. 엄마가 언니한테 상처 줬던 건 내가 언니 집에서 일하면서 몸으로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내쫓지 말아줘, 언니. 엄마 병원비도 해도 한 달에 몇백씩 깨지는데 여기서 일 못하면 나 진짜 사채빚이라도 끌었어야 할지도 몰라. 아픈 곳 없이 정정하시던 분이 왜 병원 신세를 지시는 거야? 지병도 없으셨잖아. 그것도 옛날 말이지. 내가 이만큼 클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사실 새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모녀 고생만 하면서 살았어. 이상하게 새아버지 돌아가신 후부터는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 그리고 몇 달 전에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엄마 지금 식물인간인 채로 병실에 누워 계셔.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게 있기는 한가 봐. 언니한테 상처 줬던 거 그대로 돌려받는 거지 뭐. 아무튼 나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 언니 이렇게 부탁할게.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훔쳐 달아난 새어머니가 밉기는 했지만 여동생의 사정을 들으니 짠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네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동생이 가정부로 일하는 것을 승낙하게 되었죠. 다행히 여동생은 야무진 손으로 살림을 잘하는 데다가 가족 모두에게 싹싹하게 굴었기에 얼굴 붉힐 일 없이 잘 지내게 되었답니다. 여동생은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 무례하게 굴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요.
싹싹하게 일도 잘하고 깍듯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다하는 여동생을 굳이 쫓아낼 이유는 없었기에 저희의 인연은 비밀로 붙인 채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시어머니께서는 여동생을 마냥 편하게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아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집에 젊은 여자 들여서 좋을 게 없다. 살림 솜씨 야무지고 꼼꼼한 건 그렇다 하지만 나는 굳이 문제 일으킬 원인 제공을 하고 싶지 않구나. 요 며칠 일하는 거 보니까 딴 마음 품고 저희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괜찮다면 내 별말 하지는 않으마. 어차피 가정부 들인 것도 아가 너 편하자고 들인 건데 네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범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게 하지는 말고 가정부가 일하러 오면 집에 귀중품 같은 건 꼭꼭 숨겨놓으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괜히 덥석 믿었다 좋은 꼴 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께서는 집안에 젊은 여자가 가정부로 들어온 것이 탐탁치 않은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가끔씩 가정부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거절을 하고 말았네요. 어쩌면 임신 내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옆을 지켜준 여동생에게 정이 들었는지도 몰랐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임신 막달이 다가오고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타지 생활을 하던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입국을 한다고 하더군요. 마침 시댁 식구들은 다 바쁜 일이 있었기에 저를 공항으로 바래다 줄 사람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되었는지 남편은 친구를 다음에 만나는 것을 권했죠. 자주 만날 수 있는 친구였다면 저 역시 다음 약속을 기약했겠지만 친구는 이번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언제 볼지 기약을 할 수 없었기에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남편은 택시를 타고 가라 말을 했지만 공항까지 택시비가 만만치 않았기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는걸요. 그리고 친구를 만난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집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둑한 도로를 달리던 중 바로 앞에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보이더군요. 깜짝 놀라 어떻게든 차를 피하려고 했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역주행한 차와 충돌을 한 후였기에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죠. 다시 깨어나 보니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문득 만진 배가 홀쭉해진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자 바로 옆에 있던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아이는 제왕절개로 태어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괜찮다는 말에 안심하려는 찰나 남편은 눈가를 훔치며 지금 제가 어떤 상태인지 말을 해주었네요. 아직 공사 중이던 도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에 그대로 도주한 뺑소니범을 잡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목격자도 없었기에 뺑소니범을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 하반신 마비로 못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행복의 문턱 앞에 서 있는 현재 큰 시련이 닥쳐온 거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멍하니 있자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보이시며 하늘을 원망하셨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어린 시절부터 고생만 하고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는데 이런 큰 시련을 당하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가여운 것한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지. 아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만약 평생 못 걷는다고 해도 나랑 아범이 옆에서 지켜줄 테니 이상한 생각일랑 하지 말고 지금은 그저 의사 말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지만 고민해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네 건강이지 않니? 우리 가족들만 믿고 치료에만 전념하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가. 이를 어쩔꼬.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30년이란 시간을 살면서 한 번도 스스로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신 어른은 안 계셨거든요. 곁에 아무도 없는 예전에 이런 큰일을 당했다면 하늘을 원망하며 삶을 포기했겠지만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시댁 식구들이 있었기에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네요. 시어머니와의 면회가 끝난 후 병실로 찾아온 여동생 또한 저의 상태를 누구보다 걱정하며 치료를 하는 동안 힘이 되어주겠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언니 곁에 있으면서 많이 도와줄게. 언니가 베풀어준 은혜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됐는데 나도 언니한테 도움이 돼주고 싶어. 비록 혈연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여동생은 다리가 나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여동생이 걱정 어린 말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징하게 아려왔습니다. 어떻게든 옆을 지켜주려는 여동생에게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여동생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는 듯이 스스로 간병인 역할을 자처하며 큰 힘이 돼주었어요.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를 하는 등 사소한 것까지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었죠. 옆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손과 발이 되어 도움을 주는 여동생 덕분에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는걸요. 물론 시댁 식구들 또한 많은 힘이 되어 주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저는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네요. 어떻게 보면 하반신 마비가 와 인생에서 제일 큰 절망 속에 갇혀 힘든 나날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과 하루가 다르게 커가며 기쁨을 주는 딸아이 덕분에 오히려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행복한 시간들 덕분에 힘을 내어 다시 학원에 복귀하여 강사로 일을 할 수 있었죠. 다시 학원에 복귀한 뒤로는 쭉 바쁜 나날이 이어졌어요. 학원에 복귀를 하자 반가움을 뒤로하고 부족한 강사 자리를 메꾸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됐거든요.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너무 바쁘다 보니 도저히 딸아이를 돌볼 시간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전해들은 시누이가 자진해서 딸아이를 돌봐줬어요.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동료 강사들을 보며 딸아이를 돌봐주는 시누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죠. 동료 강사들에 비해 수월하게 일을 하게 되어 동료 강사들이 걱정스러운 소리를 할 때면 말을 자동으로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있는 강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베이비시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걱정에 대해 토로하던 중 무의식 중으로 시누이가 아이를 돌봐준다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시누이한테 맡길 거면 차라리 일면식 없는 남한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시누이가 애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요즘에는 남보다 가족들 사이에서 애들 학대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만약에 베이비시터가 애를 학대한다고 하면 돈 주고 부린 사람이니 자르면 그만인데 시누이는 아니잖아요? 막무가내로 굴어도 시댁 가족이란 이유로 계속 가족 행사 있을 때마다 얼굴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돈 주고 사람 부리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형님은 그럴 뿐이 아니어서요. 걱정은 감사하지만 저희 형님한테 맡기는 게 더 편해서요. 딸아이도 형님이랑 조카를 잘 따르기도 하고요. 괜히 모르는 사람 집에 들여서 잘 지내는 딸한테 혼란 주고 싶지 않아요. 어머, 우리 이 선생님 이렇게 순진해서 그동안 험난한 현실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시댁 식구가 괜히 시댁 식구겠어요? 언제라도 남의 집 식구인 며느리한테 시자짓 하려고 시댁 식구인 거지.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해도 친정 식구랑은 다르죠. 이 선생님도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사람 부리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제일 못 믿는 게 결혼한 후 남편이랑 그 집 식구들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밀이라고 했어요. 지금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식 일인데 잘 생각해 봐요. 동료 강사가 해주는 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 시누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를 막대 먹은 다른 집 시누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시누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댁 식구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안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끔가다 주위 사람들은 의사 집안의 시집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모님 소리를 듣는 시누이가 밉지 않냐고 물어보곤 하는데요. 질투가 나기는커녕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유로운 시누이가 있어 너무 좋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시누이는 언제나 친언니처럼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눠주니까요. 더군다나 친딸처럼 딸아이를 돌봐주는 시누이가 없었다면 학원 일에 열중할 수도 없었는걸요. 큰 사고가 난 후 딱 하나 좋은 점을 꼽으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바로 평범한 일상생활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범함에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서인지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복귀를 한 지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그 사이 시누이는 시매부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기에 방학을 맞은 조카딸은 시댁에 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조카딸은 의젓하고 딸아이와도 사이좋게 지냈기에 시댁에서 지낸다는 것이 참 기뻤는데요. 학원 일 때문에 늦게 귀가를 하던 딸아이와 놀고 있던 조카딸은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외숙모는 왜 삼촌이랑 안 놀아? 뜬금없는 조카딸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대학 교수 임용을 준비하는 탓에 바쁘고 저 또한 학원 일로 바빴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요 근래 저희는 서로 붙어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거든요. 상황을 이해시키고자 말을 하자 조카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삼촌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상하다. 아줌마랑은 밤마다 잘만 놀았는데 외숙모가 너무 바쁜데 심심해서 아줌마랑 노는 건가? 아줌마랑 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외숙모 아직 몰랐어? 삼촌 밤마다 밥 주는 아줌마랑 나와서 노는데. 조카딸이 말하는 밥 주는 아줌마는 제 여동생이 확실했습니다. 밤마다 여동생과 남편이 만나다니 의문점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 남편과는 각방을 쓰는 것도 아니었고 한 침대에서 생활을 했기에 남편의 인기척이 나면 바로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집에서 깬 적이 없었는걸요. 그래서 조카딸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물어보게 되었죠. 잘못 본 건 아니고 삼촌이랑 아줌마랑 밤에 놀 일이 없잖아. 왜 숙모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저번에 물 마시러 가면서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볼 땐 삼촌이랑 아줌마가 외숙모 몰래 비밀놀이를 하는 것 같아. 안 그럼 외숙모만 쏙 빼놓고 삼촌이랑 아줌마가 밤마다 놀러 갈 리가 없잖아. 조카딸의 말을 듣고 기억을 되짚어보니 수상한 것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명목으로 챙겨준 비타민이었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잠든 기억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잠들어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일어난다는 것이었죠. 비타민을 먹었을 때만 하더라도 누적된 피로로 인해 쓰러지듯이 잠에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비타민이 원인인 것 같았어요. 물론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행동이 수상했기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는걸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남편이 건네준 비타민을 먹는 신용만 한 후 잠에 들은 척 연기를 하게 된 거고요. 물증 없이 의심만 키워가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잖아요. 설마 하는 마음에 눈을 감고 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갈 채비를 하고 방 밖으로 나가더군요. 밖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여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분명했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모두를 위해서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집사람 몸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아직 약속한 시간 지나지도 않았잖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그럼 저보고 이 거지 같은 가정부 일을 계속하라고요? 집안일이 하기 싫으면 새로운 사람 구해줄 테니까 집에서 쉬고 있어. 그 후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고, 내가 집에 없으면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 나와요. 시간 없으니까. 목 끝까지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한겨울에 발가벗겨져 있는 것처럼 소름이 싹 돋았어요. 그동안 남편과 여동생은 저의 눈을 속여가며 밤마다 만났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니까요. 가슴에서는 우라통이 터지고 몸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지만 두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손 놓고 바보처럼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뒤따라 나간 것이죠. 다행히 밖으로 나가자 두 사람은 한 번 시작한 말다툼으로 인해 아직 출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수월하게 택시를 타고 두 사람을 따라갈 수 있었고요. 남편과 여동생이 타고 간 차를 따라가는 동안 주먹을 쥔 손에서는 흥건히 땀이 났죠. 남편과 여동생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주택들이 모여있는 빌라촌이었는데요. 택시에서 내리기도 전 두 사람은 빠르게 차에서 내려 바로 앞에 있는 반지하 빌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급해져 저 또한 종종 걸음으로 뒤를 따랐고요. 택시에 내릴 때만 해도 마음이 급해져 걸음이 빨라졌지만 막상 반지하 앞에 서니 집으로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네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이상 남편과 여동생을 예전처럼 대할 수도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지도 못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겁쟁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두 사람이 들어간 문 앞에 서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까 생각도 했습니다. 혼자만 입을 다물면 저희 가족은 전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다시 머리를 흔들어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한평생 고생한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거짓된 행복을 쫓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귀를 기울이자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어요. 집중해보니 그 목소리가 익숙하게 들리더라고요. 흐느끼는 소리 뒤로 남편이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만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문고리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문고리를 돌리자 잠기지 않은 문은 벌컥 열리고 말았는데요. 안쪽의 풍경에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의 걱정도 두려움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여동생 앞으로 남편과 시누이는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에 머리를 굴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반지하 안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세 사람 역시 당황해 보인 건 마찬가지였고요.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은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며 호통을 쳤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상황은 예상한 것보다 더 이상하게 흘러갔으니까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여동생은 의자에서 일어나 저에게 걸어오더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형님하고 애아빠가 왜 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언니는 부모도 없이 산전수전은 다 겪었으면서 어쩜 이리 순진해? 누가 보면 부잣집 외동딸로 고이 큰 줄 알겠어. 원래는 언니 몰래 돈만 챙겨서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안쓰러워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그래도 자매로 지내던 시간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긴 좀 그렇잖아? 아리송한 말에 의아해하자 곧이어 여동생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오게 되었네요. 우리 엄마를 눈도 제대로 못 감는 식물인간으로 만든 게 바로 잘난 언니네 남편하고 시누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려나? 뭐?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당신이 직접 말해봐. 아니지? 뭔가 오해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미안해 여보. 사고여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남편이 말하길 늦은 밤 시누이와 함께 집으로 오던 중 무단횡단을 한 사람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났다고 해요.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보냈지만 이미 상태는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악화돼 있었고요. 눈물을 보이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려왔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한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남편과 시누이가 이런 큰일을 겪게 되다니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남편과 시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무단횡단을 하던 새엄마로 인해 이런 큰일을 겪게 된 거잖아요. 불쌍한 척 하기는. 자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게 생겼는데 너 뒤에서 우리 남편이랑 형님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려고 착한 척하면서 내 앞에서 알랑거렸던 거니? 같이 한솥밥 먹던 사이끼리 어떻게 이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 애초에 새어머니가 무단횡단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먼저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 참나 기가 막혀서. 좋아. 모든 게 무단횡단한 우리 엄마 잘못이고 언니네 남편이랑 시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거니 언니 남편이 일하는 대학교에 가서 뺑소니범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되겠네? 잘난 언니네 시누이 시댁에도 뺑소니범이라고 말해도 되고.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뻔뻔하게 나오는 여동생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그동안 남편의 교수 임용이 얼마 남지 않은 것과 모두 의사 집안인 시누이네 시댁에 실체를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그 빌미로 돈을 뜯어낸 것이었죠. 그동안 가장 가까운 곁에서 다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동생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해 간신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너를 동생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시간이 아깝다. 네 속이 이렇게 시커먼 줄 알았으면 진작 내치는 거였는데 그동안 내가 눈이 멀어서 그 시커먼 속내를 눈치채지 못했어. 동생이라니? 당신한테 가족은 돌아가신 장인어른만 있었던 거 아니야? 의연중에 나온 동생이란 말에 남편은 의아해했고 저는 그동안 여동생과 비밀로 했던 속내를 말하게 되었네요. 말을 하고 보니 이상했어요. 새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으면 가정부로 일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남편과 시누이에게 돈을 요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속내가 있을까 여동생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여동생은 피식거리며 당연하단 듯이 상상도 못한 말을 술술 내뱉더군요. 원래 돈 많은 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티가 나는 법이잖아. 밖에서 푼돈 받으며 돈 걱정할 바에는 집에 들어와서 얼마 받아낼 수 있을지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게 훨씬 낫잖아? 그리고 문자나 전화로 협박해봤자 신경이나 쓰겠어? 얼굴 보이면서 알짱거려야 숨통 조여야 돈도 따박따박 바치지. 그래서 일부러 가정부로 들어온 거야. 저는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졌어요.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가정부로 들어오다니요. 언니라고 말하며 따르던 것도 진심 어린 병간호도 모두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애초에 돈을 뜯을 목적이었으면 병간호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거였으니까요. 간신히 속상한 마음을 넘기고 묻자 여동생은 재활치료를 도와준 명목으로 시어머니와 친해져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네요. 다리 다친 까치를 도와줘도 은혜를 갚는다던데 나도 언니 다리 고쳐준 값은 톡톡히 받아내야지. 지금까지 착한 여동생 가면 쓰고 고생한 게 얼마인데 긴 말 안 할 테니 언니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땅덩어리는 나한테 넘겨줘야 되겠어. 그게 어떤 땅인데 네가 그걸 탐내.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니까 땅 문서나 내놔. 원래 자식이 사고치면 그 부모가 대신 갚는 거잖아? 강남에 있는 땅덩어리만 넘겨주면 뺑소니 일도 눈 감아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앞으로 교수님 소리 들으면서 호강할 일만 남았는데 땅덩이 하나 때문에 평생 노력한 걸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렇게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던 찰나 거칠게 집 문이 두들겨지자 기세등등하던 여동생은 신경질적으로 누구냐고 답을 한 후 문을 열었는데요. 문이 열리자마자 집 안으로 4~5명 되는 형사가 들이닥치더군요. 그러면서 여동생의 팔목에 수갑을 채웠고요. 곧이어 형사는 저희에게 경찰서로 같이 가줘야겠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한 저희는 형사의 입에서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저를 하반신 마비로 만들었던 뺑소니범이 다름 아닌 여동생이라는 것이었죠. CCTV도 없는 으슥한 곳이라 절대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공범을 저지른 한 남자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저질렀다며 자백을 한 것이었죠.
자백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동생의 남자친구였고요. 말을 들어보니 여동생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것과 이별을 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것이었죠. 저를 죽을 뻔한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제일 소중한 시댁 식구들을 협박한 여동생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네요. 언니, 내가 일부러 비밀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술에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그 이후로는 엄마 때문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고, 가족이 잘못한 건 덮고 넘어간다는데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언니 다리가 불구가 돼서 휠체어 신세진 것도 아니고 완치해서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 이번 합의만 잘해주면 언니 남편 일도 없던 걸로 해줄게. 물론 내 잘못으로 언니 다리가 다친 건 맞지만 내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거잖아. 모든 게 다 원상복귀된 와중에 동생을 처벌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언니, 이번만 그냥 넘어가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기가 막혀서 자기 엄마 내세워 돈 뜯어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선처를 해달라고? 누구 마음대로. 너 하나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해서라도 절대 안 될 말이지. 내가 선처해주면 또 어디 가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닐 줄 누가 아니? 언니, 알았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 동생이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라 생각하고 선처 한 번만 해줘. 나 아니면 또 우리 엄마는 누가 돌보는데?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자신의 잘못이 까발리고 난 후에야 잘못을 비는 여동생의 모습을 보니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더 이상 여동생에 대한 정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당장 가족들에게 화를 끼친 진상을 눈앞에서 치우고 싶은 생각뿐이었고요. 가족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걸로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내려 한 여동생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법의 심판에 맡기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매섭게 두드리더군요. 밖으로 나가보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야 할 새어머니께서 두 발로 서서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는걸요. 깜짝 놀라기도 전에 새어머니께서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새어머니는 그동안 교통사고를 유발해 받은 위로금으로 생활을 한 모양이었어요. 새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은 다 자기 잘못이니 여동생만큼은 제발 감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남의 딸은 쓰레기 버리듯이 고아원에 잘만 버려놓고 자기 딸은 대신 감옥에 갈 만큼 소중했나 보죠? 난 절대 합의해줄 생각 없으니까 감옥에 가는 딸이 걱정되면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말동무라도 해주세요. 어차피 아줌마도 곧 보험사기단으로 감옥에 들어갈 텐데. 뭐야? 어미가 이 정도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 줬으면 알아도 모르는 척 눈 감아주는 게 상책이지. 이래서 남의 자식은 거둬서 키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지혜비 죽고 고아원에 간 것만 생각하지 내가 지한테 어미 노릇을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생각도 못해. 한 것이라고는 고작 아버지가 계신 앞에서 방긋거리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밥을 챙겨주는 정도였던 새어머니 입에서 어머니 노릇이란 말이 나오니 저도 모르게 실수가 터져나오고 말았네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새어머니를 보며 여동생이 왜 그렇게 뻔뻔하고 아나무인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두 모녀에게 남은 사정 같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중요한 건 자신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뿐이었죠. 남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뻔뻔하게 구는 건 유전인가 보네요. 어쩜 두 모녀가 이리 하는 짓이 똑같은지.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만 늘어놓는 아줌마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요. 저 몹쓸 것이 끝까지? 네, 아줌마 말대로 저는 부모도 없는 몹쓸 것이니 더한 짓도 할 수 있죠. 자꾸 신경 건들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가세요.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이후로도 새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 선처를 해달라 말을 했지만 상대할 가치가 없었기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 후 더 이상 저희 가족을 위협하는 두 모녀를 가만둘 수 없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두 사람의 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다행히 증거는 차고 넘쳤기에 두 사람 모두 법적인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새어머니는 보험 사기로 여러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인해 징역 3년을 구형받게 되었고, 뺑소니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여동생은 보험 사기에 합심한 죄질까지 가중돼 징역 5년을 구형받게 되었네요.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한 점과 한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려 한 두 모녀에게 내려진 벌치고는 가볍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새어머니와 여동생이 저희 가족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게 되었는걸요. 현재 저희 가족은 지난날에 힘들었던 일을 잊고 잘 지내는 중입니다. 일이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만 해도 남편과 시누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시간이 흐르자 불안함은 자연히 사라졌네요. 무사히 교수 임용을 맞춘 남편은 그날의 사건 이후 더 잘해주려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제 덕분에 집안의 평화는 물론 잘못된 점까지 바로 잡을 수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요즘 눈치 없는 불청객은 자꾸 편지를 보내오곤 해요. 어린 날 같이 지낸 정을 생각해 출소를 한 후 자신과 새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새어머니와 여동생을 집안에 들일 생각은 없어요. 기회란 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인데 악독한 두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똑같이 힘들었지만 학원 강사가 되어 평범하게 사는 저와 다르게 징역살이를 하며 자기 팔자를 꼰 새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에게 닥친 시련과 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는지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말 못한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쓴 사연을 들으신 후 절대로 나쁜 유혹에 빠지지 말고 꿋꿋하게 올바른 길로 향하며 힘든 과정을 이겨내시기 바랄게요. 그렇게 된다면 꼭 인생에 꽃 필 날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인생에서 꽃을 피우는 계절이 봄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의 앞날이 만개한 꽃이 가득하길 빌며 오늘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연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매섭고 추웠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강추위가 끝나나 했는데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 개나리가 슬슬 꽃망울을 피울락 말락 하더라고요. 세상을 얼려버릴 듯한 무시무시한 한파라도 시간이 흐르면 위풍당당한 기세가 꺾여버리는 것을 매년 봄마다 보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보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물도 사람도 영원할 것 같은 사람의 마음까지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친구의 소개로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 매일 듣기만 하다가 조심스럽게 저의 사연을 처음으로 보내보아요. 비록 글솜씨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하려면 23년 전 5월 31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5월 31일은 바로 제 생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일이라면 좋은 기억들이 가득하겠지만 저의 생일은 그렇지 않아요. 23년 전 저의 8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부모님과 우리 세 식구는 근처 고깃집에서 외식했습니다. 그날 고깃집에서 고기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어요. 옆 테이블에 계시던 다른 손님들도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고 저는 아주 많이 행복해하며 배불리 식사를 마치고 고깃집에서 나왔는데 그 뒤로는 저의 기억이 없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제 생일날 기분 좋게 외식을 하고 가족끼리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당시 저는 고작 8살이었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그날 고깃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나온 기억은 있는데
사고 당시의 기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고 이후 저는 이모부,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변호사인 이모부와 유명한 영어학원 강사인 이모는 결혼한 지 꽤 되었으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아이를 보아도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두 분 다 아이를 정말 좋아했지만 끝내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가 없던 두 분은 저를 딸로 생각하기로 다짐하시고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답니다. 저는 이러한 두 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 속에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때도 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어요. 수능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수도권의 꽤 유명한 4년제 대학교 영문학과와 지방의 4년제 대학교 영문학과 두 곳에 합격하였습니다. 수도권 영문학과는 꽤 좋은 학교이지만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었고 지방의 대학교는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저는 수도권 영문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염치가 있는데 어떻게 비싼 대학교 학비까지 이모부와 이모한테 손을 벌리겠습니까? 그런다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기에는 학비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대학은 포기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의 대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은 당연히 수도권으로 갈 수 있으면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혹시 학비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수도권 대학교에 다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해서 그럼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겠다고 했더니 이모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혹시 나중에 힘들면 이야기할 테니 그때 대출을 받던가 하고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대학생이면 예쁜 옷도 입고 다녀야 한다며 저에게 옷과 가방, 구두까지 다 사주셨어요. 결국 두 분의 강권으로 학비가 비싼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대학 시절에 돈 걱정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며 일생에 한 번뿐인 20대 대학 시절을 마음 편히 즐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이모부와 이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대학교까지 편하게 졸업할 수 있었고 그 후 어릴 때부터 막연히 꿈꿨던 스튜어디스가 되었습니다. 스튜어디스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날 저는 이모부와 이모께 제 월급의 절반을 드렸어요. 두 분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어떻게 받냐며 못 받는다고 하시며 끝까지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기어이 이모의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모가 저에게 왜 힘들게 일한 돈을 보내냐고 하시길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 보내지게 될 뻔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냐고 하며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했어요. 제 말에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돈을 버니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무슨 생활비를 주냐며 또 거절하셨어요. 저 역시 지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직장인들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고 하며 매달 꼭 보낼 테니 반드시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모부, 이모와 함께 살며 스튜어디스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장거리 비행 근무가 잡히면 이모는 항상 제 짐을 직접 챙겨주시며 알뜰살뜰히 저를 친엄마처럼 돌봐주셨고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려면 건강해야 한다며 한약을 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한약은 너무 써서 먹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먹은 한약 때문인지 아직도 체력 하나는 끝내준답니다. 이렇게 저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엄마 같은 이모와 함께 살며 아주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평생 20대일 것 같던 제가 어느덧 30살이 되었습니다. 이모부와 이모는 이제 30대니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일도 해야 하지만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면서요. 하지만 당시 저는 일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부와 이모는 더 늦으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선자리를 알아본다고 성화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선이나 소개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에게 저는 제가 알아서 찾아볼 테니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했지만 이모는 매일 저만 보면 남자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 사람 만나보라고 난리였어요. 그렇게 이모의 시름이 깊어져만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태국으로 비행을 갔다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태국 방콕의 호텔에 머무르며 관광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가장 친한 스튜어디스 친구인 민정이와 함께 방콕의 야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방콕의 야시장은 화려하고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정말 많았어요. 저와 민정이는 정신없이 야시장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웬 한국 남자가 우리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한국인이라서 반가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남자분이 우리 쪽으로 오더니 민정이에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이분은 민정이의 대학교 동창으로 이름은 이정수고 직업은 치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페이닥터로 근무하다가 관두고 이번에 태국 여행을 마친 후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다고 했어요. 민정이가 개원하는 치과 위치를 물으니 알려주었는데 그곳은 이모 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수 씨는 이번에 치과를 개원하며 제가 사는 집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더라고요. 민정이는 태국에서 동네 주민을 만났다며 이참에 둘이서 친해지라고 했고 저와 정수 씨는 민정이의 성화에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에서 처음 만난 우리는 한국에 와서도 종종 연락했어요. 제가 비행이 없는 날이면 치과 근처에서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수 씨에 대한 호감이 생겼어요. 사실 저는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좋으신 의사 선생님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본 의사 선생님 대부분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항상 귀찮고 무시하는 투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수 씨도 직업이 치과 의사라길래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참 겸손하고 언행이나 행실이 참 바르더라고요. 정수 씨 역시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더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될 동안 만난 정수 씨는 한결같이 친절하고 자상했고 항상 저를 웃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동안 일만 하고 사느라 결혼 생각이 하나도 없던 저에게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정수 씨도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종종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 전 저의 집안 사정을 다 솔직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비행이 없던 날 동네 밥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간단히 맥주를 마시기 위해 호프집을 갔어요. 그곳에서 저의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일부터 지금은 이모부, 이모와 함께 사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상 저의 이야기를 하니 속이 후련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저를 생각할까 긴장도 되고 떨리더라고요. 정수 씨는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제 손을 꼭 잡더니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고 하며 결혼하면 이모부, 이모는 자신의 부모님처럼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수 씨도 본인의 집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수 씨는 부모님이 다 계시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20년 정도 전 5월에 큰 사고가 있으셔서 5월만 되면 우울증에 심하게 걸리신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 무슨 사고냐고 물어보니 정수 씨가 하도 어릴 때라 잘 기억은 나지 않고 다만 사고 이후에 한동안 집에 안 계셨다고 해요. 정수 씨가 당시 엄마에게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물어도 가르쳐 주지 않으셔서 지금까지도 정수 씨는 당시 아버지가 무슨 사고를 겪었는지 그때 왜 없으셨는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수 씨가 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다시 오셨는데 아버지가 많이 야위어지시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 뒤로 아버지는 친형, 즉 정수 씨의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한 달에 절반만 출근하셔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하시지 못할 동안 정수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는 분 밑에서 식당 일을 하셨다가 지금은 고급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순이익이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정수 씨에게 어머니가 참 멋지신 분이라고 하자 정수 씨는 엄마가 대단하시기는 하지만 온갖 모진 일을 다 겪으셔서 좋게 말하면 강인하시고 나쁘게 말하면 많이 드세고 억세지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놀랄 부분도 있겠지만 정수 씨가 잘 막을 테니 자신을 믿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만큼이나 힘든 가정에서 살아온 정수 씨를 보며 더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정수 씨 역시 이런 가정 형편에서 자란 저라도 싫지는 않았는지 하루라도 빨리 각 가정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이모부와 이모한테 말씀드리자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냐며 당장 주말에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수 씨 이제는 예비 남편이 저의 집에 오게 되었어요. 이모는 옛날에는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았다고 하시며 평소에는 잘해주지도 않는 닭백숙에 굴비에 전복까지 아주 거하게 한상을 차리셨습니다. 제가 힘드시니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해도 이모는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며 데려오고 온 남자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예비 남편은 집에 와서 이모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이런 밥상은 생전 처음 받아본다며 밥을 2공기나 싹싹 비웠고 복스럽게 밥을 먹는 예비 남편을 보는 이모부와 이모는 아주 많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날씨가 화창한 5월의 첫째 주 주말에 예비 스댁으로 첫인사를 갔어요. 사실 전에 예비 남편으로부터 어머니가 성격이 세시다는 말을 듣고 많이 걱정했는데 제 우려와는 달리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큰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셔서인지 말도 재밌게 잘하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표정이 좋지 않으셨지만 이전에 예비 남편이 말한 대로 지금이 5월이라서 그러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를 싫어하시지는 않는 듯했고 아버지는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따로 방에서 식사하시고 예비 시어머니, 예비 남편, 그리고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식탁 의자에 앉자마자 제 앞에 수저통을 두시고는 저에게 수저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수저 놓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집에 오늘 처음 온 손님이고 아직은 며느리도 아닌데 수저를 대뜸 놓으라고 시키시니 조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자 예비 남편은 잽싸게 수저통을 가져와 자신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 뒤로 식사를 시작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식사를 했어요. 내가 음식을 차린다고 차렸는데 입맛에 잘 맞았니? 하긴 뭐 내가 식당을 운영하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안 그래?
네, 역시 식당을 운영하신다더니 정말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밥상 차려주는 법이 없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가 특별히 차려주는 거야. 그리고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당연히 설거지해야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첫날이니 그냥 설거지 내가 이따가 직접 하마. 엄마는 무슨 요새 같은 시대에 시댁에서 며느리가 당연히 설거지하는 게 말이 돼? 그냥 오늘 설거지 내가 할게. 이놈이 천지가 개벽할 소리하고 자빠졌네. 결혼한 남자가 설거지하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언제 너한테 설거지 시킨 적 있어? 엄마는 내가 평생 혼자 살길 바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요새 그런 마음 먹으면 아무도 결혼 안 오려고 해. 알겠어? 지민아,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나 우리 집에서 네가 설거지 절대 못하게 할 거니까 나만 믿어. 예비 남편은 진짜 설거지를 할 기세로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말리느라 바쁘셨습니다. 결국 설거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 가고 나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부엌에서 한 차례 작은 소동이 지나가고 예비 남편은 잠깐 자기 방에서 뭐 찾을 것이 있다며 방으로 들어가고 저와 예비 시어머니 둘이 거실에 어색하게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스튜어디스랬지? 결혼해서도 스튜어디스 일하면 힘들겠다. 그냥 아예 결혼하기 전에 일을 관두는 건 어때? 아무래도 스튜어디스는 일정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솔직히 그다지 안전하진 않잖아.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계속 스튜어디스로 일했었고 제 일에 자부심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일하고 싶어요. 임신 중에는 무급이기는 하지만 휴직하고 아기 출산 후 복직할 수도 있고 꼭 비행 아니더라도 지상에서도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스튜어디스 일하겠다는 거야? 좋은 대학 나왔다길래 똑똑한 줄 알았더니만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먹네. 결혼한 유부녀가 비행한답시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외박하는 게 말이 되니? 그럼 우리 정수 밥은 누가 차리라고? 게다가 스튜어디스 하면 짧은 치마 입고 다리 내놓고 몸매 훤히 드러나는 옷 입고 다니잖아. 그게 무슨 천박한 짓이니? 나는 내 며느리가 그런 옷 입고 다니는 거 절대 못 본다. 그러니 결혼하면 아니 아예 결혼하기 전에 스튜어디스 때려치워. 저는 그동안 제가 스튜어디스가 된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을 안 좋게 이야기하시니 기분이 나빴고 저는 표정이 굳어서 결혼해도 절대 일 관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그럼 계속 맞벌이를 하겠다는 거지? 그럼 너희 둘이 같이 돈을 버니까 나한테 용돈 100만 원씩 보내라. 너도 스튜어디스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 것이니까 네가 받는 돈에서 100만 원만 나한테 보내. 죄송하지만 제가 일한다는 이유로 어머니한테 다달이 100만 원을 보내야 할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이라면 모를까. 매달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다 양보할 테니 들어와서 살아. 너는 비행 간다고 집 많이 비울 것 아니냐? 너 없는 동안 우리 아들이 혼자 밥 차려 먹고 설거지도 하고 할 생각하니까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아주 애 같아서 미치겠다고.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 후 아들이 혼자 밥 먹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남편이 자신의 어릴 적 앨범을 들고 방에서 나왔어요. 예비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글쎄 얘가 결혼하고도 일을 계속 다닌다잖니. 우리 아들 결혼해서도 마누라 밥상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을까봐 걱정돼서 눈물이 다 나오네. 그런다고 일 잘 다니는 사람에게 왜 일을 관두라고 해요? 요새는 예전과 달라서 맞벌이 해야만 하는 시대라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혼자서 밥 잘 차려 먹을 수 있는데 걱정은 무슨? 그래도 남자가 결혼했으면 당연히 마누라가 차려준 밥상 받아야지.
결혼한 남자가 직접 밥상 차려서 먹는 것이 말이 되니? 원래 마누라의 본분은 남편의 밥을 정성껏 차리며 내조해야 하는 거야. 지민이가 마누라의 본분을 지키려면 회사를 관둬야 하지 않겠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제가 정수 씨의 보호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정수 씨의 밥상을 차려줘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물론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려줄 수도 있죠. 또 일한다고 해도 제가 먼저 퇴근하거나 집에 있으면 당연히 밥상을 차릴 것이지만 제가 정수 씨의 밥을 차리라는 이유로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관두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일도 못 관두고 합가도 못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결혼하지 마. 너희 둘 결혼 절대 허락 못 해. 그리고 너는 어른이 말하면 그냥 네 할 것이지 두 눈 똑바로 뜨고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거 보면 인성이 아주 글러먹었어. 제가 어머니의 뜻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저는 이런 어머니를 도무지 시어머니로 모실 수 없을 것 같아 결혼 못하겠다고 하고 그 집을 혼자 나왔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가 나가자마자 바로 따라 나서며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 어머니의 요구 단 하나도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헤어져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은 길거리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어요. 물론 예비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나 사실 결혼이 당사자끼리만 좋다고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울먹이며 매달리는 예비 남편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오니 이모와 이모부가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시길래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모는 아무리 예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도 시어머니 자리가 그 모양이면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다며 힘들겠지만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예비 남편은 퇴근 후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와 저와 이모, 이모부까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빌기도 하고 원하면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까지 했어요. 어머니와 연까지 끊겠다는 예비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만나볼까도 생각했지만 어머니와 연 끊고 저와 함께 사는 예비 남편을 보면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마음을 굳게 먹고 예비 남편에게 연락이 와도 일부러 매몰차게 대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지만 스케줄이 없어서 모처럼 이모부, 이모와 함께 푹 쉬는 날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기니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만나기 싫었지만 하도 통사정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때는 정말 미안했고 스튜어디스가 그렇게 멋진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정수가 지민이 너만을 원하니 결혼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일도 계속 다니고 합가하자는 말도 하지 않을 테니 그저 둘이 잘 살라고 하셨고 어머니의 사과에 마음이 풀린 저는 예비 남편과 결혼하기로 다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받았다고 하니 이모와 이모부 역시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상견례 날 예비 시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예비 시아버지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이전에 사건들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이모부는 평소에는 말이 많지 않지만 그날은 저에 대한 칭찬을 엄청 하셨고 저는 너무 쑥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모가 예비 시아버지가 어디선가 많이 뵌 것 같다고 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이모를 보며 어디선가 뵌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모부는 아무래도 사돈이 될 운명이라서 서로 알아보는 것 같다며 웃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오가다가 우리의 신혼집과 예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혼집은 예비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로 하기로 했어요. 그곳은 예비 남편의 직장과 공항 사이에 있었는데 집이 넓지는 않지만 어차피 둘이 사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네. 그럼 저희 쪽에서 집을 마련했으니 예단비를 좀 받았으면 해요.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아들 결혼시키며 며느리한테 예단비 2억에 골프 회원권에 명품 가방까지 받았다더라고요. 저는 염치가 있어서 다른 것들은 바라지 않고 그저 예단비 2억만 보내주세요. 그래도 제 아들 자식이 치과 의사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표정은 깡그리 무시한 채 원래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지만 선심 써서 2억만 요구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2억이요? 2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너무 쉽게 예단비로 말씀하시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2억은 너무 과해요. 아들한테 들었는데 친엄마가 아니라 이모님, 이모부님이시라면서요? 친딸이 아니라 그런가? 만약에 친딸이었으면 2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예단비 마련해 주시지 않겠어요? 뭐요? 우리 지민이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맹세코 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혼집 알아보면서 신혼집으로 주신다는 그 오피스텔 시세도 알아봤었는데 8천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예단을 준비할 테니 그리 아세요. 지민이는 일 관두고 집에 들어와서 살라니까 그것도 싫다 그러더니 예단비 2억도 싫다는 것이에요? 이 집은 이모나 지민이나 고집불통인 집구석이네요. 이렇게 고집불통이니 팔자가 사납지 사나워. 뭐라고요? 지금 그 말 무슨 뜻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뇨? 글자 그대로 팔자 사나운 집안이라고요. 이렇게 팔자가 사나우니 한날 한시에 제 어미랑 아비가 다 돼진 것이죠. 이런 팔자 사나운 집에 우리 아들 장가 못 보내겠네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도 팔자 사나운 년 만나서 죽어버리면 어쩐답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말에 이모부와 이모는 말 그대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특히 이모가 화가 많이 나셔서 큰 소리로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났고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싸움터로 변했어요. 예비 남편은 이모부와 이모 그리고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엄마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하며 빌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도 내가 왜 이딴 집구석에 비느냐고 하며 일어나라고 난리고 예비 시아버지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만 쉬시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의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예비 남편은 치과에서 퇴근하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이모부와 이모는 설득해서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저와 예비 남편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이 되었어요. 이날은 앞서 말했듯이 제 생일이자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이모부, 이모, 그리고 저는 5월 31일만 되면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납골당으로 갔는데 웬 중년의 남성이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오는 소리가 나자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중년의 남성분이 어디서 많이 뵌 것 같기도 하고 왜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는지 궁금해서 재빨리 쫓아갔어요. 황급히 도망치는 남성분을 붙잡고 얼굴을 보니 바로 저의 전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여기에는 왜 오셨냐고 하니 아는 사람의 기일이라 여기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여기 왜 왔느냐길래 우리 부모님의 기일이라 왔다고 했더니 갑자기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사고 났을 때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랐어요. 지금부터 23년 전 5월 31일, 저는 어두운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고기를 먹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장소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이었고 이미 다들 학교한 시각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을 생각에 신나서 집에 가는데 비틀거리며 한 자동차가 달려왔어요. 그 자동차는 바로 우리 쪽으로 돌진했고 부모님은 어린 저를 살리시려 저를 밀어내시고 두 분은 자동차에 치이셨습니다. 부모님은 길에 쓰러져 계셨고 고작 8살밖에 안 된 저는 너무 놀라서 울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놀란 얼굴로 차 문을 열고 나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들이 오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전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이모부와 이모도 그제야 기억나는지 전 예비 시아버지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얼굴을 봤다 했는데 이제야 얼굴이 기억나네. 너 때문에 우리 지민이는 어린 시절 화목했던 가정을 잃었어. 인제 와서 영정사진 앞에 서서 사과하면 뭐해? 그런다고 당신 때문에 죽은 우리 동생 부부가 살아서 돌아와? 나쁜 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징역을 살고 출소한 후에도 매년 이곳을 찾았어요. 저 그날 이후로 자동차도 운전하지 않고 술도 한 잔도 마시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서 안 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지금 감옥 다녀왔다고 죗값을 다 받았다고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 법은 용서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용서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와. 절대 오지 마.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전 예비 시아버지는 이모의 불호령에 기어가다시피 해서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사고 당시의 현장이 계속 꿈에 나왔습니다. 꿈에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면 또 그 꿈이었고 그렇게 잠을 계속 깨다가 거의 자지 못하고 아침이 되었어요. 다음날 잠을 거의 못 자고 울기만 해서 눈이 팅팅 붓고 얼굴도 푸석하니 몰골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이날은 일정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 예비 시어머니가 근처 카페로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가기 싫다고 했더니 그럼 집으로 찾아온다길래 어쩔 수 없이 저번에 봤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로 들어가기 전 저는 이전에 어머니께서 막말하시던 모습들이 생각나 핸드폰에 녹음기를 켰어요. 카페에 들어가니 이미 전 예비 시어머니가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다. 우리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너희 부모가 죽은 건 안타깝다만 그래서 내 남편도 감방 가서 죗값 받았잖아. 난 남편 없이 우리 정수 혼자 키웠는데 그 정도면 벌은 다 받은 거 아니야? 내가 특별히 예단비는 안 받을 테니 우리 정수랑 결혼하렴. 정수, 너 없다고 죽으려고 하더라. 나도 솔직히 너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놈이 너 아니면 안 된다는데 어떡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줘봐.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죽일 수는 없잖아. 전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고 뻔뻔했고 저는 녹음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카페를 나왔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도 저에게 부모 없이 자라 버릇이 하나도 없다며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카페에서 나와 제가 들은 어머니의 파렴치한 언행들이 녹음된 파일을 전 예비 남편에게 보냈어요. 전 예비 남편은 한참 뒤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 예비 남편이 의사로 있는 치과도 가봤지만 치과의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전 예비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치과 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예비 시아버지한테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전 예비 남편이 스스로 삶을 끊었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한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이였기에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일 것 같아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전 예비 시어머니의 절규 소리로 가득했어요. 제가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서자 전 예비 시어머니는 굶주린 맹수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 년이 감히 여길 찾아와? 지 부모도 한날 한시에 죽게 만든 팔자 사나운 년이 우리 정수도 죽여버렸어.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거야. 이 팔자 사나운 년아, 우리 아들 죽이고도 모자라서 지옥에 보내려고 그래? 당장 꺼져. 끝까지 반성의 기미는 없고 저에게 팔자 사나운 년이라며 짓거리는 전 예비 시어머니. 아니, 그 늙은 아줌마의 면상을 보니 더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든 말든 늙은 아줌마의 뺨따기를 있는 힘껏 갈겼어요. 딸버린 제가 자식을 잃고 오열하는 사람의 뺨따기를 때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러든 말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당신 아들이 죽음을 선택한 건 다 당신의 뻔뻔한 태도 때문이야. 자기가 아들을 죽여놓고 어디서 내 탓을 돌려? 이봐 아줌마,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딴 식으로 사니까 당신 주변 사람들 다들 힘들어하잖아. 아니야? 뭐? 아줌마? 인연이 정신 나갔나? 진짜 안 꺼져? 안 꺼지냐고? 원하면 꺼져줄게. 근데 그 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아줌마도 두 귀로 똑똑히 잘 들어. 저는 이전에 전 예비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저에게 짓거렸던 파렴치한 대화 녹음본을 틀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조용해졌고 전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이 뱉은 말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독한 년, 세상에 내가 했던 말을 녹음까지 하셨어? 아주 대단하시네. 그렇게 독한 년이 지 애미 애비도 다 잡아먹고 우리 아들까지 잡아먹었지. 이 재수 온 붙은 년 같으니라고. 전 예비 시어머니는 온몸에서 도끼를 뿜으며 온갖 말로 저에게 살벌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전 예비 시아버지가 전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 육개장 그릇을 던져버렸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지민이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너의 그 뻔뻔하고 아나무인의 성격이 우리 정수 죽게 만든 거라고. 지민이가 아니라 네가 우리 정수를 잡아먹은 거라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사태 파악 좀 하고 살아, 이 무식한 옆에 내야. 나 당신같이 뻔뻔하고 무식한 사람이랑 더는 같이 못 살아. 정수도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그냥 갈라서자. 전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전 예비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큰 소리로 엄마의 드센 성격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이라며 떠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이기지 못하고 전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장례식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 제 남편이 될 뻔했던 남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있은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잠도 잘 자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 예비 남편이 꿈에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타났고 전 예비 남편의 꿈을 꾼 날은 하늘로 간 그 사람 생각에 온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웃지 못했고 웃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모부와 이모는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는 저를 걱정하셨고 이제는 부모님과 전 예비 남편을 놓아주라고 했지만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꿈에 부모님과 저의 전 예비 남편이 함께 나왔어요. 부모님은 꿈에서 저를 꼭 안으며 환하게 아주 환하게 웃어주셨고 전 예비 남편 역시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오래 앓은 병을 이겨낸 것처럼 아주 개운하고 상쾌했고 마음이 아주 편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이모에게 저의 꿈을 이야기하니 부모님이 이제는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 용서도 하고 마음의 짐도 덜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원망하고 끙끙 앓기만 하고 살 것이냐고 하며 지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치열하게 아팠으니 이제는 털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을 평생 잊을 수는 없겠지만 이모의 말을 들으니 저의 전 예비 시아버지가 조금은 용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픈 과거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매서운 추위, 뜨거운 더위가 영원하지 않듯이 사람에 대한 감정 또한 영원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예비 남편과 사귈 때는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았지만 결국 끝이 났고 전 예비 시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결국 용서를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열병을 앓는 것처럼 죽을 듯이 아팠어도 이모부와 이모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면적으로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먼 훗날 하늘에서 우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칭찬받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엔 좋지 않게 끝났지만 진심으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저의 전 예비 남편 정수 씨가 하늘에서는 부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행복하게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때 꼭 다시 만나 이번에 못 이룬 사랑을 이뤄보고 싶네요.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의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은 원하시는 사랑, 일 모두 다 이루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